한반도 안보 그리고 대북 제재. 대북 제재의 대부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게 이제 북한의 핵 개발을 얼마나 저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핵심이긴 한데, 실제로는 대북 제재가 점점 강화되고 또 범위가 확대되면서 이게 남북 관계를 규정하는 새로운 힘이 돼버린 거죠.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경협 위주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제재가 점점 강화되면서 경협 중심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그런 상황인 거죠. 북한을 고립시키는 대북 제재는 언제부터? 유엔 대북 제재는 2006년에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1718호가 채택이 됐고요. 1718호에 근거해서 이른바 1718 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산하에 대북 전문가 패널이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매년 대북 제재와 관련된 상황들을 보고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대북 제재가 본격화하게 된 시작이고요. 그리고 2016년에 북한이 연거푸 2번 핵실험을 실시합니다. 이때 이제 대북 제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데, 그 전까지의 대북 제재는 이른바 표적 제재였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 기관 혹은 그런 물질을 거래하는 것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이 넘어가면 그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고, 2017년, 18년이 지나면서 큰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524 조치란 무엇인가? 천안함 사건이 있고 나서 5월 24일 날 우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가 한꺼번에 마련한 조치들입니다.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대부분의 남북교류를 중단시켰고요. 다만 이제 그때는 개성공단은 마지막 그 지렛대로서 남겨놓은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미국 독자적 대북 제재를 하다. 2006년에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북 제재가 2006년을 기점으로 변화한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제재는 또 그거하고 별개의 제재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냉전 시기 내내 북한하고 적성국이었기 때문에 공산권 국가들을 제재하는 그런 제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주의 훼손과 관련된 문제, 인권 문제, 테러 문제, 이런 걸로 북한에 대한 제재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가 더해져서 제재가 가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 제재는 유엔 제재보다도 훨씬 더 복잡하고 미국 국내법에 기반해서 북한을 제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영향력 때문에 미국 제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또 존재하는 거죠. 트럼프식 관세 정책과 대북 제재. 약간 간접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이 관세를 비롯해서 굉장히 보호무역주의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거고, 과거의 동맹국과 적성국을 구분하지 않고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막 부과하고 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과거랑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주도해왔던 자유주의 경제일선은 다 무너진 것이고, 각 국가들 간의 관계가 각자 도생으로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동맹인 유럽과 미국 관계도 살짝 이격되는 측면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소국의 이익 혹은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강대국 이익 중심의 국제정치 결정 행위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강대국들 간의 관계가 점점 약탈적이고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면서 이른바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미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국가들이잖아요. 이런 국가들은 자국 중심의 새로운 어떤 국제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예컨대 브릭스라든지 상하이 협력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힘을 얻게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공간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공간을 만약에 북한이 파고들 수 있다면 북한한테는 새로운 활로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김정은은 8차 당대 이후인 2021년, 2022년 시정연설들을 통해서 국제정세가 신냉전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극체제로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구조를 자기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그리고 시진핑, 김정은 선택은? 사실 탈냉전 이후에 북한 대외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무조건 미국이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북한은 미국하고의 문제를 해결해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거는 북한의 대외 정세 인식이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다라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후에 생각이 점점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과 러시아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국면에서는 북한은 그러면 자기는 중국하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해서 미국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전략적인 공간을 차지해 보겠다라는 전략으로 초점을 바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대외 정책의 초점이 미국에서 중국, 러시아 쪽으로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대북 제재 목적은 북한의 고립. 사실 제재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는 북한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처벌의 성격도 하나 있는 것이고요.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잘못된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제재가 북한이 느끼기에 충분히 아파야 되고, 그걸 견딜 수 없을 때 정책을 바꾸게 될 텐데,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해 주거나 후원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죠. 북한과의 교역 국가는 북한에 관련된 통계들이 굉장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북한 대외 무역에서 2023년 기준으로 하면 98% 정도가 중국하고의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대외 무역은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요. 북한이 중국에 팔고 있는 가장 많은 품목은 가발, 신발 이런 것들입니다. 수출량의 한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북한이 수입하고 있는 거는 주로 광물 자원들,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긴 합니다. 그 이외에 북한이 교역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중국, 베트남, 인도 정도가 북한의 3대 교역국들인 것이고요. 베트남과 중국은 사회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고, 인도는 최근에 미국하고 친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비동맹 국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또 다른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인 거죠. 이런 국가들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고, 러브 전쟁 발발하고 난 이후에는 러시아하고 관계를 급격하게 개선하고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긴 한데, 러시아하고 북한의 경제적인 어떤 상호 보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러시아가 북한의 실질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줄 수 있는 측면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대북 제재 위반 사례. 대북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들은 사실 굉장히 많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따르면 이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정제유 연간 50만 톤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연구들에 따르면 한 번도 그게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그 선박에서 환적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불법적인 유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재작년에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그 자동차를 선물했잖아요. 자동차를 선물하는 행위는 단순히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의 국무위원장에게 자동차를 줬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북 제재를 무시하고 행동할 수 있다는 상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는 금속류 안 되고요. 기계류 안 됩니다. 금속으로 만든 기계의 대표적인 게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이건 사치품이에요. 이것도 제재 품목입니다. 근데 그거를 줬다라는 거는 북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그 서구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그 물건을 공개적으로 전달하고 그 자동차를 공개적으로 끌고 다니는 것은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러시아와 북한이 협력을 할 거다라는 명확한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MSMT 출범. 대북 제재 대안인가? 전문가 패널 구성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게 전문가 패널을 매년 이렇게 연장하거나 혹은 새롭게 뽑거나 해서 계속 그 규모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러시아가 반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패널이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하게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기구의 한 축이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한미 이를 중심으로 그 주요한 미국의 동맹국들 이 11개국이 모여서 MSMT라는 걸 만들어서 약화된 대북 제재 감시 기구의 역할을 대행하자라는 기구를 만든 거죠. 물론 이 국가들이 무역 대국이긴 하지만 그 국가들의 힘만으로는 다른 쪽에 생기는 커다란 구멍을 메꾸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북한의 뉴클리어 파워. 사실 트럼프 행정부 이전에도 협상을 통해서 북한 핵을 폐기시킬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이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미국에서는 굉장히 크게 일었습니다. 하노이 이후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북한의 핵 능력이 크게 증가됐고 북한이 이것을 멈추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협상을 통해 갖고 이걸 폐기시킬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게 고민이었고, 뭐 아직 주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일단은 달성 가능한 목표에 초점을 맞추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낮추자. 완전한 핵폐기라는 것은 장기 목표로 두고 현실적으로는 자기 임기 내에 가능한 것들을 추진한다고 하면 북한의 핵 위협을 동결시키거나 혹은 조금 감축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러시아 대북 제재 키플레이어. 사실 제재가 효과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데 이제 제재가 효과가 없는 이유,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 세계 한 유엔 회원국이 한 190개 국가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 얼추 한 절반 정도는 제재를 이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재와 관련된 품목들이 적힌 리스트만 뽑아도 이만큼 책 한 권이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자기네 국내법화해서 이것을 위반한 것들을 일일이 잡아내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전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런 국가들을 이용해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루트들이 너무 많이 존재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를 이행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가들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자기네 국내법에 반영해서 시스템화하는 데는 1년, 2년 시간이 걸려요. 2016년에 북한에 대한 제재 수위가 확 높아졌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게 2017년 넘어가야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제재 받는 국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재를 뚫어낼 수 있는 또 다른 수단들을 마련해 내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는 제재의 효과는 계속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제재를 세게 들어가려고 했으면 북한의 뒷문을 단속을 했었어야죠. 중국하고 러시아가 확실하게 협조하도록 만들었어야 됩니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가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쪽에 세게 누르면 북한은 저쪽으로 가는 거죠. 98%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거는 통계에 잡히는 무역입니다. 이제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역이 또 있는 거죠. 변경해서 보따리 장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리고 불법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경제는 되게 조그만 경제예요. 중국의 경제 규모랑 북한의 경제 규모를 고려해 보면 중국이 제재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북한한테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거죠. 일본 주도 원시어터와 한국의 위험 부담. 일본이 제안한 원시어터는 명백하게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것에 대해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을 보인 것이고, 크게 변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일미군의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 주둔하고 있는 군대였잖아요. 근데 이게 원시어터로 바뀌게 되면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도 주한미군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사인을 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동맹으로서 그 부분에 어디까지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리고 북한의 그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이 어디까지 억제를 하고 미국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는 거냐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들이 미묘하게 바뀌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거는 6.25 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북한의 남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걸 1차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지금 이것을 대중 견제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게 미국의 구상이고, 일본이 거기에 부합하는 제안을 내놓은 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으로서는 원하지 않는 분쟁에 연루될 수 있는 위험성이 좀 커진다고 할 수 있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라는 게 단기간에 해소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 혹은 국제 관계라는 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과거에는 동맹을 기초로 우리의 힘을 키우는 방식의 대외 전략이었다고 하면 이제 우리의 힘을 기초로 동맹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좀 불확실성이 커지는 국면에 훨씬 대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포석에서는 한반도 국제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바꿔내는 것, 그 첫 번째 관계는 여기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어떤 냉전적인 갈등 구조의 최전선이 한반도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정책적인 자율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 경쟁의 어떤 경계를 관통하는 협력들, 예컨대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건 이미 계속 해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의 의미가 향후에 훨씬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가까워지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견고한 동맹이고, 근데 북러도 핵무기에 기반한 동맹인 거잖아요. 만약에 북러동맹과 한미동맹이 휴전선을 대치선으로 해서 싸운다, 이렇게 되면은 북한 핵 문제 해결도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고, 남북관계도 한동안 긴장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면들은 저희가 막아내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일단 우리 힘이 커야 미국하고의 협상에서도 분명히 어떤 정책적인 지렛대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힘이 커야 경계를 관통하는 협력을 또 할 수 있는 거죠.